삶을 치유하는 감성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감성 치유하면은 마음을 치유하는 부분에 되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분명 삶을 치유한다는 제목을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강윤희고요. 저는 감성치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딱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성격의 연구소라는 게 짐작하실 거예요. 감성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가르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저는 자기 치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로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치유한다라는 게 사실은 감성의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의 그 활동은 이겁니다. 감성을 회복해서 일단은 내 스스로의 마음이 편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먼저이고, 그게 이제 된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조금 풀어져 가는 것,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 형식으로, 저는 이제 강의이지만 사실은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대화식 강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감성 치유 워크숍을 이제 바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건드려 달라. 이래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책을 씁니다. 이제 남을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쓴 책이 이겁니다. 나를 찾아가는 감성 치유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감성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뭐 심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푼 책이 아니고요. 그냥 일러스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조그만 이게 짤막한 글이 있으면서 가능한 좀 편안하게 감성 치유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된 책이고요. 좀 에세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책에 사실은 감성 치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감성 치유를 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삶을 치유하는 감성 치유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일단은 감성을 치유한다는 게 감성의 힘을 회복한다면,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감성입니다. 감성 치유가 감성의 회복이다. 그럼 감성이 뭐냔 말이죠. 사실 이 감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몰라요. 콕 집어서는 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 그러자니 깡그리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아는 것 같고,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지 감성 치유가 뭔지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감성 치유는 이러이러한 거로 회복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성 치유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요. 자, 이 시간의 후반에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감성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감성 치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 저 상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이제 이 안에는 아문 상처도 있고요. 지금 아물어 가고 있는 상처도 있고, 요즘 또 제가 상처를 좀 받고 있어요. 막 생기는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의 상처는 이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예외 없이 그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감히 누구나에게 상처가 있다라고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성장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가 성장하는데.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죠. 근데 사실 부모님 생각해 보면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줬지만 성숙했는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실수도 있으시고 약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일단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성장을
합니다. 또는 풍요롭다고 해서 이게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넉넉하게 성장을 했다. 근데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또 정서적으로 주위에 이렇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단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그런 보살핌과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에 비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 어떤 선택의 제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있어서의 기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 다른데 요즘은 보면 경제적으로 결핍인데 대부분 경우 정서적인 결핍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때 같은 경우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아니 없더라도 그것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어서 사랑을 충분히 줬는데 요즘은 핵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해줄 만한 구성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은 경제적인 결핍도 있는데 정서적인 결핍도 있고 이러다 보니 묻지마 범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대부분 보면 정서적인 부분에 지지도 못 받았지만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어느 누구도 완벽한 환경에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상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홀로 남겨져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홀로 남겨져 본 적 있나요? 홀로 남겨져 있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저는 이런 경우 엄마가 사라진다, 또는 가족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5살 때 영문도 모른 채 외갓집에 맡겨졌거든요. 하루아침에 뭐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분리가 되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홀로 남겨져서 혼자이면서 되게 그 막막한 아주 낯선 환경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게 단기든 장기든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아이로서 준비물을 못 해간다든지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다라든지 활동에 너무나 많은 제한을 받았던 거예요. 자, 거기서 있는 상처 같은 경우들이 여러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혼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근데 내가 왜 혼나야 되는지 이유나 알면서 혼나는 그러는 경우, 훈육은 괜찮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힘드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자식들에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내기 시작해서 내가 그런 혼을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든지 지속적으로 듣는 얘기들이 있죠. 너는 왜 이 모양 그 꼴이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가요? 싸움 충격?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부모님이 날마다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 집에 가면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 각자 우리에게 서로 삶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의 내용은 다르나 분명히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에게 있어서 요즘 감성 치유를 하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한 40, 50대 층이었다면 요즘 20대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처는 이겁니다. 왕따를 당한 경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친구들에게. 그게 굉장히 상처가 돼서 그 친구들이 지금의 성인이 돼서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내용은 다르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사실은 다 앓고 있고 사실은 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픈 마음을 안고 사는데 그 상처라는 것이 치유가 돼서 쫙 흉터만 남은 경우도 있지만 그냥 대충 덮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냥 잊고 지내고 있는데 어떤 특정 누군가를 만났어. 또는 비슷한 상황이 나한테 다시 왔어. 그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그거 아물었다 생각을 했는데 욱신욱신하고요. 따끔따끔하고요. 아직도 통증이 있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안고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나 다름이 없는데, 자, 우리가 이 상처를 안고 삶에 있어서 그 과제를 안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누구나 마음의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면 막 거창하게 뭐 우울증이라든지 신경과민증이나 공황장애 뭐 이렇게 딱 병명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컴플렉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매일 끌어안고 사는 강박 있을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비슷하게 꼭 청소가 돼서 이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강박도 있고요. 자,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남은 몰라. 나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을까?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흘리고 지나가고 충분히 삼킬 수 있는데 나는 삼키지 못해요. 나는 감정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경우. 나는 왜 상처받는 관계만 되풀이할까? 이 얘기는 남녀 간의 관계든 친구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관계든지 간에 처음에는 되게 좋게 시작해요. 막 좋게 시작을 하다가 이게 좀 소원해지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이 배신으로 끝나. 그러면서 나는 왜 늘 이런 패턴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꼭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끝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들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데 이것만도 사실 우리 만만치 않고 되게 벅차거든요. 이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뭐냐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그리스발이든 이태리발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경제 금융 위기가 바로 우리 직장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직장에 있어서 직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그 영향을 받으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 관계가 이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우리가 또 요번 여름 같은 경우도 이게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번에도 한 4번 정도 태풍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였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람이 세든 비가 오든 그게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직장의 문제를 일으키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뭐 이런 어떤 병의 확산이나 아니면 강력범죄의 증가라든지 이렇게 사는 이 시대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겪을 일이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이 시대에 살지 않아도 사람이 태어나면 생로병사 해서 뭐 태어나고 죽으면서 그 가운데 이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까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럴 일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항상 이게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실수할까봐. 우리의 일상에서 그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실수할까봐. 수근수근 내 흉볼까봐 불안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이나 가정이라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나 실패하면 어쩌지? 놓치면 어쩌냐, 나.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냐, 쟤를 놓치면 어쩌냐, 저 친구를. 이름은 어쩌나. 이거는 뭐 건강.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이런 불안.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도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긴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치면 어쩌지? 아니면 사고 쳤다고 연락 오면 어쩌지? 띠리링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이게 굉장히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단은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안이 이제 증폭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나름대로 이게 밖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뭐가 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긴장을 하고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긴장하다 보니 그리고 심각해요. 사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이완하는 느낌이 아니라 심각하고 무겁고 가라앉고 그래서 우울하다라든지 또는
신경질인데 뻐락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잔신경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선택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 시대에 너는 태어나서 이만큼의 인생을 살고 오너라예요. 우리의 운명은. 2012년에 각자의 나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의 지금 나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남은 인생 어쨌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되고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는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성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 뭐냐? 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변해요. 사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도 그러실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이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가지고 추스리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저는 이제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추스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버티고 견디는 능력이 이게 굉장한 내공이잖아요. 살면 살수록 저 이런 거 느낍니다.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관여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할 일이 많았다면 점점 살면 살수록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거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고 보면서 그 상황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대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두고 보면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다. 더불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능력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어떤가요? 닥달하죠. 닥달해요. 그리고 막, 그렇지 뭐, 난 항상 이랬어. 뭐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나 저도 뭐 어떤 성취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만큼 이 인생을 이 세월 동안 견디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특한 거예요. 야, 애썼다, 애썼어. 이게 험한 인생 네가 이거 견뎌내느라고 애썼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토닥여주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칭찬과 위로에 인색합니다. 계속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기대 수준을 계속 높여요. 그리고 나서 좌절할 수 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어. 늘 높여서. 그리고 나서는 계속 또 좌절해. 그러면서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이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게 남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부터 위로할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믿는 힘, 인생의 방향 감각, 이거는 자, 내가 소망하는 게 뭔지, 내가 그 소망하는 게 저거지? 그럼 내가 저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어떤 방향 감각이라든지 또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험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능력들이요 사실은요 감성하고 관련된 능력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감성 치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힐링이라는 말에 반응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감성 치유라는 게 감성을 회복하는 거라면 감성 치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감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우리가 이제 EQ라는 단어, 이모셔널 쿼션트로 알려져 있고 감성 지수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요. 감성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뭔가요? 감정. 예.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느낌. 예. 마음. 그리고요. 네? 생각. 예. 속에 있는 나.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다 맞고요. 자, 감성하면 대부분 딱 그 느낌이라든지 이 정도 다 말씀을 하세요. 그거? 어떤 감수성이 풍부한 거? 느낌? 그 필 받았다 할 때 그 필 아니야? 필이 꽂혔어 할 때 그 필 아니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 필이고요. 감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콕 집어서. 감정, 마음 나왔고, 오감 충전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감각. 그것도 감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감성하면 우리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메시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감성하면 앞에 있는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꽃이 피고 꽃이 져. 지금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이제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계절의 변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는 그걸 보면서 단풍을 보든 꽃을 보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아, 예쁘다. 이런 것 좀 느낄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감성이라는 겁니다. 자, 비 오는 차 안에서 옛날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그 옛날 노래가요. 첫사랑하고 헤어질 때 노래입니다. 어떻습니까? 눈물 나죠? 수습이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또 다른 분이요. 어떤 느낌이 있나요? 첫사랑. 옛 추억이 좀 수습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 옛날에 그 노래가 막 나와. 그러면은, 일단 내가 거기에서 반응하는 게, 아, 그땐 그랬지. 아, 근데 좀 그립기도 하고, 그 인간 뭐 하나? 요즘 이러면서. 자, 이렇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아물어서, 그래, 누구나 좀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인연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쵸?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됐고, 여전히 아려, 여전히 아프고, 예, 그냥 그거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눈물이 나고 통증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은 그 아픔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일도는 뭐 비가 오는 그런 어떤 일종의 환경이든 음악이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쵸? 반응하는 것 자체가 감성이라는 거예요. 아이처럼 애들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부한 게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요. 잘 설레요. 너무 설레요. 소풍 간다고 막 설레요 하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혀 안 설레요. 그렇죠? 전혀 안 설레요. 그리고 애들은 또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 막 궁금해 하는데 어른이 되면 또 하나도 안 궁금해요.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처럼이 굉장히 이제 어떤 감성, 느낄 수 있는 능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어떤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면 일단 감성하면 느낄 수 있는 능력, 감수성이 풍부한 것, 이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엄밀하게 따지면 감성의 기본기입니다.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의미의 감성은 뭐냐? 여기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어떤가요? 마음이 어지러웠나요? 아니면 어떤 감정을 오늘 제일 많이 느끼셨어요? 마구잡이로 얘기해 주시죠. 행복했어요. 예, 또요? 네? 바빴어요. 그냥 이거 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자기의 감정을 얘기해 주세요. 감정을.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자, 마음이요. 우리가 이제 불편할 때 에이, 마음 풀어야지. 아이, 지금 기분 다스려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질 죽여야지.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추스릴 줄 안다. 아까 그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감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하고 절망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절망적이에요. 지금 너무 바닥이야, 바닥인데 내 이 상황이 변화 없이 내 인생이 계속되면 얼마나 그게 지옥이겠어요. 계속 될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쩌면 자살이라는 걸 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때 올림픽에 금메달 땄을 때인가 김연아 선수가 그렇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20살이 안 된 친구가. 뭐 대단한 고수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얘기는 그 상황에 있어서 0.001%의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 속에서 이거 흘려보낸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내가 붙잡고
있는 힘, 이거 감성이라는 거예요. 슬픔? 아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잃을 것이고 상실을 할 것이고 슬픔을 겪을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슬픔이라는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나 지금 너무 슬퍼. 이틀 후에 슬프죠? 그 다음에 2주 후에 슬픈데 강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년 후라면 나름대로 이제 그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이틀이 가고 이니까 똑같은 강도로 슬퍼.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시간에 따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슬픔을 흘려보낼 줄 아는 건 감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감성 능력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자기의 감정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하고 관련된 건데, 자, 이게 내가 좀 수습이 되면 누가 보이냐면 남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외로워 본 사람은 지금 외로워하는 사람 금방 알아요.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결이 되면 일단 남이 보이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공감하면서 위로를,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감성인데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감성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감성의 감성 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EQ라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EQ라는 단어를 대중화시킨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는 이렇게 심리학적인 용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린이 교육, EQ 쑥쑥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화시키는데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고요. 이분이 이런 자기의 저서에서 감성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성이란 시작.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시며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능력.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론적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감성치유라는 책에서 이분의 그런 어떤 그 정의를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감성은요 5가지 힘이에요. 이러면서 첫 번째가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지금 다니엘 골먼이라는 그분의 정의를 제가 그냥 풀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힘이라는 걸 가만히 이걸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뭐냐? 우리 이제까지 뭔가 느낄 수 있고 추억 속에 잠기고 비 오는 날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느낄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의에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 느낌이 살아있다는 거, 느낌이 풍부하다는 거, 이거 감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요, 감성의 기초 체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감수성이라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토대가 되어서 그 위에 요 5가지 힘들이 있는 겁니다. 자, 감성이 이랬대요. 그러면 감성 치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감성 치유 일단은 뭘까요? 기초 토대인 뭐가 회복되는 거? 감수성이 회복되는 게 감성 치유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파트가 한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힘이 회복되는 게 감성 치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 이건 뭐냐면 일상을 살면서 우리 무기력해질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좀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의욕을 갖게 해서 이게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거든요. 자, 이게 회복하는 게 감성 치유고요. 마지막으로 요 파트입니다. 다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힘, 이게 감성 치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하나하나의 파트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감성 치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야? 나를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감성 치유의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말씀드린 대로 토대인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감수성을 잃어가고 있죠.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메마르다? 자신있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예, 어쨌든 자기 진단이 정확하신 분이시죠. 예. 자, 다른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인생에서 이제까지 중에서 감수성이 제일 풍부한 때, 언제셨어요? 어린 시절. 또 다른 분은 있어? 사춘기 때. 예. 연애할 때, 엄청나게 솟아나죠. 자,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도 그걸 유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 내가 너무 감성을 잃었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 감성을 잃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웃질 않아요, 별로. 그쵸? 표정이 없습니다. 사진 찍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표정이 없거나 하나가 있긴 있어. 무슨 표정? 화난 표정.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나운 이런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직되어 있죠.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자, 경직된 느낌이 있고 또한 관심 있는 것도 없어. 그닥 그냥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무심한 사람이 있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감수성을 잃었을 때. 아까 얘기했죠. 메말랐다 말씀을 하셔.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겁니다.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느낌이 없다. 메마른 삶이다. 그래서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그저 그래. 그거보다 더한 강도도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죽지 못해 살아. 이래요. 할 말이 없죠. 뭐 조용히 숙연하게 있는 수밖에. 자, 이러는데, 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모든 매사에 심드렁해요. 뭐 그닥 그렇게 호기심 있고 관심 있는 것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살맛이 안 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죠. 그 사람 딱 봤을 때 이 감수성 이 사람 잃었다라는 게 열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개뿔. 이러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시니컬해져요. 까칠해진다는 거예요. 여유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게 이제 보통 감수성 잃어갔을 때의 증상인데 여러분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너무나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네. 바로. 너무 진짜 좋은 거죠. 자, 잃어갔을 때 증상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우리 인생길을 본다면, 인생길을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가 얼마나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큼 우리가 살아오기까지 이만큼의 인생이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55년, 어떤 분은 25년, 서로 30년 다르겠지만 이 동안에 많은 일을 겪으셨죠.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나. 또는 볼 걸 못 볼 걸 다 봤습니다. 오늘도 보셨나요? 나 볼 걸 못 볼 걸 다 봤어. 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자극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심하게 자극을 세게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시 내가 예민하다면 그거 하나하나의 고통을 다 느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둔하게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 아픔이나 고통도 둔해졌지만 모두 둔해져요? 그렇죠. 기쁨, 감사 이런 것도 다 같이 둔해지는 거야. 마음 전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과 감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감성치유 작업을 하면 뭐 그렇게 기쁠 일도 없고 그렇게 슬플 일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느낌과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경우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덤덤하다, 무감하다, 무심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감수성을 잃었을 때입니다. 근데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삶의 느낌이 있고 최소한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 내일 등산 간대. 야, 재밌겠다. 기대된다. 이런 어떤 설레임이라든지 꽃을 보면 가슴이 뛰는 것까지는 안 바래. 그냥 뛰는 것까지는 안 바래. 뭔가 그래도 예쁘네? 이 정도의 반응이라도, 예,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근거립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죠.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보면 설레이나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두근거림이고 감수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한 영역인데 뭐냐면 감정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든지 또 수줍어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부끄러워야 사람이고 외로워야 인간이잖아요. 근데 점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감수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거 같아요. 사람이 좀 뻔뻔해진다고 해야 되나? 요즘 20살인 친구들이 40이나 50인 어르신들을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진짜 뻔뻔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미 그게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예민한 그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워야 사람인데 부끄러우지 않는 그걸 못 느끼는 경우까지 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감수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감성을 치유해서 감수성이 산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기분 좋고 살아있는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등산을 하든 일상의 어떤 삶을 살든 느낌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수성이 사는 거고요. 자, 내 안에 17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17 소년이 있고 제 안에 17 소녀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17 감성이 회복이 되는 거. 그 17 감성이라는 게 결국은 설레임과 호기심일 겁니다.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감성이 살아나는 것은 그래서 오감이라든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각으로 느낌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존재감이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요,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딱 가서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빠져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얘가 짱이야. 얘가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얘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해서 눈치, 코치, 재치, 마음치. 그래서 감수성이 사는 사람은요, 맨 마지막에 뭐가 변하냐면 이게 변해요.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감수성이 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의미였고요. 자, 감성치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성치유하면 기대하는 거 뭐냐? 내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게 감성치유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날이 서 톡톡 쏘고요. 감정적으로 내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런 거. 또는 신경질, 잔신경질을 내든 버럭 화를 내든 아, 내가 왜 이러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때가 내 감정이. 자,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두 번째. 다 귀찮아. 아무런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기도 싫어. 귀차니즘. 이렇게 하는 경우 좀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씨름하는 아, 내가 왜 이러냐?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런다는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털어버리고 싶거든요.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무기력증.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난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거와 관련된 의문 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툭하면 화부터 날까?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자주 나는 것도 문제 있지만 화가 자주는 안 내나 한 번 나면 폭발의 수준이에요. 폭발의 수준.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고민들. 두 번째는 나는 우울한 거 싫거든 나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 싫은데 왜 떨쳐지지가 않나. 이거 굉장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또는 아, 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말이 내 의도와는 달리 나갔어.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행동이 달리 나가버렸어. 이게 이제 마음 우리가 다스림하고 관련된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런 고민을 우리들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에 있는 감정들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과 같은 감정들이에요. 고마운 마음 있으시죠? 그 대상은 아마 있으시고 서로 다르겠죠? 애틋한 마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잔잔한 기쁨, 조용한 기쁨이라든지 즐거워요. 흥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런 감정은 어떤 삶에 있어서 의욕을 주고 어떤 에너지원과 같은 긍정의 감정인데 우리가 이런 감정보다는 이런 감정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센 것 같아요. 이게 좀 부정적인 감정인 거죠. 배신감.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배신감 느껴본 적 있으시죠?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써요. 이 감정은. 그래서 이런 배신감과 미움, 그러면서 원망스럽고 열등감도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또는 자책감, 뭐에 대한 스트레스, 절망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단은 우리가 결국은 건강하다는 것은 긍정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느냐 부정의 감정을 느끼느냐 했을 때 긍정적인 게 영향이 좀 더 큰 거잖아요.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얘네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누군가의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점점점 막 독소가 퍼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쵸?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럴 만큼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독소가 퍼지더라. 자, 감성 치유의 두 번째인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회복하는 거에 시발점은 뭐냐면요. 일단 마음 상태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 속마음.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뭐가 그득한지 또는 내 가슴에 어떤 감정이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 아는 거 쉬운가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감정들 압니까?
성격이 복잡해. 아, 난 진짜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 아는 감정도 있지만 모르는 감정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면 복잡하게 엉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런 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엄마랑 어디 이렇게 갔어. 근데 굉장히 어두운 골목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엄마도 너무 무서워.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 진짜 여기 무섭다. 우리 손잡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손잡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그런 감정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가 이상한 거 아니고 손을 잡음으로써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긍정해 주는 것. 근데 어떤 엄마는 야, 무섭긴 뭘 무서워 이러면서 그 감정 자체를 굉장히 무참하게 무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럴 경우 그 다음에 걔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 자체를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표현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게 화가 나는 거구나. 화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러면서 표현하면서 자기 감정도 알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 자체가 자기의 마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다 어른이 돼서 나서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덮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없는 건 그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치 않다.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을 모르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요랬다 저랬다 자꾸 변합니다. 마음이.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기 딱 나가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확 지나가면서 나를 치고 지나갔어요. 뭐야! 이러면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감정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대표적인 그런 감정 중에 하나, 고마운 반, 미안한 반, 뭐 이런 시원섭섭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을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상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아는 것이 그래야지 다스리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풀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감정입니까? 죽어도 이해 안 가는 그 인간 있으시죠? 없나요? 있어요. 실토하라니까요. 이실직고. 완전 싸가지, 왕싸가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와, 이건 내가 진짜 아무리 품을 넓히려고 해도 품어지지가 않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미운 사람들. 근데 그거를, 저렇게 살라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나는 그 사람한테 대한 미움이 굉장히 크고 그게 내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많이 자리 잡고. 이런 상태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씨름하는 감정 중에 이게 있어요. 스트레스. 아유, 다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이야.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 영향이 자기한테는 어느 정도냔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흘릴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굉장히 끙끙거리는 거예요. 내 생활이 좀 안 될 정도로 이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많이 높다. 그럼 이렇게 저희 이제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날마다 조금씩 조용히 미쳐가고 있대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 감정의 비중이 크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왕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스트레스를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좀 심하구나.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 정도 알았다면 그 요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내 스트레스의 유발자냐.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키운다는 거는 내 스스로 내 상태를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나름대로 강구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떨어져라는 얘기예요. 떨어지라. 멀리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면 거리감을 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변화를 주고
때때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어떤 삶에 적용이 되면 그게 사표가 될지 이직이 될지 전직이 될지 이사가 될지 잠깐의 여행이 될지 이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영혼을 이렇게 파괴할 정도로 힘들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요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내가 진짜 때려치고 싶다고 해서 때려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때려치면 여러 사람 다쳐. 상황이 더 꼬여. 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에 규명이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 견뎌 하면 가는 거고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이게 내가 참는 게 이게 맞다 싶으면은 일단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보통 사직서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때려쳐야지, 그만둬야지, 벗어나야지, 빠이빠이다 이러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항상 결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런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뭐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놓아 버리는데 어떻게 놓냐면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좀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2013년까지는 난 여기서 버텨야 돼. 왜? 뭐뭐 때문에. 아시죠? 각자 그 해답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해서 스스로를 설득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은 막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일을 해. 이거랑 내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이 내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했다. 내가 주인공이야. 이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가자는 얘기인 거죠.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여기까지 끝났어. 근데 계속 끙끙끙끙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는 또 어쩔 겁니까?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있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나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고래고래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죽도록 운동을 합니다. 죽도록. 저는 죽도록 걸어요. 예, 기약 없이 걷는 거라든지 개가 주는 위안, 고양이가 주는 위안을 느끼세요. 치유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또는 요리를 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안마를 한다라든지, 바느질 수다. 남자분 주목해 주세요. 바느질 수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집중력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 많이 풀려요. 에이, 남자가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그 한 가지 요인들, 한두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대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성을 치유한다는 게 마음 근력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감성 치유한다면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무슨 되게 저를 도인처럼 독당인 것처럼 무슨 미동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초반부터 깨주는 거죠. 저는 저 진짜 화나면 완전 화난다 이러고 우울해가지고 며칠 동안 막 쌈에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회복 탄성이. 짜증나! 그 감정에 휩쓸릴 때지만 금방 이렇게 회복하는 게 다르다는 건데, 감성 치유가 돼서 마음 근력이 살아나는 것은 이겁니다. 회복. 내가 그 감정을 느껴. 때때로 두려움도 느끼고 스트레스 만빵 받고 후회도 되고 그런 많은 감정들을 느끼나 결국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이완이 되듯이 이런 능력이고,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평상심을 잘 찾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이제 회복한다. 사실은 그게 저는 내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회복 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감성 치유가 되면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감성 치유의 두 번째 의미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감성 치유가 된다는 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해져 버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또는 지금 겪고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귀찮고 의욕상실, 무기력해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있지만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건 젊은 친구들이 되게 이게 많아요. 무기력증에. 20대인데 아니 지금 왜 20대인데 마음은 이미 60대 막 이럴 경우로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무기력할 친구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다 열정을 발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고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은 동기부여가 문제구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동기부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 예를 들면 나 세상에 태어난 값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부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짠 이렇게 나오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때로는 기어서 가다 보니 아, 이게 내 길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고민들, 자기 방향에 대한 고민을 안 해서 그 친구들이 동기부여가 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스스로와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난 뭐냐? 난 어떤 사람이야? 난 뭘 잘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직장을 다녀요. 이 직장 다니는 거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뤄가기 위한 징검다리야. 나름대로. 그걸 이뤄가기. 그런 어떤 처음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다 보면 거기 막 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해야 돼? 다시 처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내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아, 내가 처음에 그랬었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뭐였지? 이런 고민들, 내가 할 일이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데 이게 사실은 스스로를 움직이는 동인이에요. 그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는 거죠. 참 너무나도 공평한 게 답은 자기 안에 있고요. 엄청나게 그런 어떤 자기와의 대화를 하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이 가운데 답이 내는 거지. 옆에 사람이 야, 너 태어난 이유는 이거야. 땡땡땡.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공평한 거다. 다이아몬드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캐내는 능력은 모두 개개인에게 준 거고 그거를 캐냈을 때는 그래도 방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자,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찾았어요, 나름.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또는 어떤 사람이 찾았으니까 이제 뛰어야 가야 되잖아요. 그 방향대로. 막 뜁니다. 소망과 꿈과 목표를 향해서 뛰는데 그게 뭐 순조롭게 잘 뛰어서 짠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인생이 녹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커. 그쵸? 이루어가는데. 장애물과 걸림돌, 유혹, 내 안에 있는 유혹. 정말 이것을 여러분이 소망한 바를 이루는데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골청가지 이유는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 왜냐하면 너 진짜 힘들었어. 넌 때려칠 만해. 이런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자기의 문제인데, 자, 이렇게 장애물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는 아마 이런 걸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내가 그런 징검다리로 지금 이 회사에 다니는데, 아, 진짜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모독 수준까지 간 거예요. 와, 내가 이런 무시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쓴소리라든지 비판. 근데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복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요. 결국은 말아먹었어요. 부채만 잔뜩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소망을 이뤄가는데 항상 내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누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의욕상실이죠, 완전히. 그게 이혼이든 아니면 사별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시리에 빠지고 난 이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제 이르는 많은 일들이 아마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아, 당장 이걸 내가 도대체 왜 해야 하고 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때려쳐야겠어. 당장 이쯤에서 포기하고 때려치운다라는 충동이 오늘도 많으셨죠. 예. 무슨 맥주 선전해 보니까 무슨 사직서를 몇 번 동안 참은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건배,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런 어떤 맥주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진짜 누구나 있는 충동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어떤 욕구와 충동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시달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달리는데, 이런 어떤 충동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기의 순간을 넘겨. 인내라는 게 별겁니까?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 순간은 그냥 모면해서 눈 찔끔 감고 넘어갔어요. 그 순간을 견뎌낸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든지 특히 인내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요거죠. 초심. 야, 내가 이 직장에 지금 다니는 이유? 그때는 내가 안정이 필요했어. 난 경력이 필요해. 돈도 필요해.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잊어버렸다면 다시 초심.
그래,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 소망을 이뤄가는데 징검다리로 여기 시작을 했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얻을 거는 이거야. 라는 나름대로 분명히 초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 꿈과 소망에 대해서 되새기는 그러한 것. 사실 이게 스스로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저앉습니다. 때때로는 아유 나 포기했어 하고 주저앉는데 주저앉아 보셨죠? 저도 여러 번 주저앉아 보면 딱히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이러면서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해서 지나갔다면 쓰러지면서도 일어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저만큼에 가는데 막 파워풀하게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 아프면서 가든지 뭐 비틀거리면서 가든지 기어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그 방향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가는 힘? 이게 이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감성치유의 세 번째가 동기력이 살아나는 건데 이건 뭐냐? 자기 스스로를 움직일 줄 아는 힘이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의욕, 삶의 의욕을 갖게 살아가게끔 그러한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산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삶의 생동감을 회복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인내심 발휘합니다. 전혀 못 발휘해야 할 것 같은 친구들도 발휘해요. 동기가 정확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성치유의 세 번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성치유 마지막은요.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은 나와 관련된, 내 마음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감성치유라는 거예요. 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울려 살아가죠. 저기 가서 혼자 살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어울려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쭉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때려친 끊어진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에게 이제 인연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사람과 사람 만남에서 이런 감정이 정말 고맙고 행복해지고 기쁘고 이런 정말 고마운 감정도 있지만 어떤 게 더 많나요? 얘는 짧고 대부분의 경우 이게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 이건 그 강도가 좀 약해. 진짜 싫어.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정말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진짜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러려면 나 혼자 있는 게 나아. 하지만 혼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줘. 또 반대의 그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끓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아픕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워요. 무척 동의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 이렇게 시니컬하게 감수성 좀 살리셔야겠어. 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 아프지만 때려치고 싶지만 이런 마음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 그래도 나 잘해보고 싶다고. 그래도 당신을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랑 잘 지내고 싶다고. 이런 마음 있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왜 이래? 또 뭐가 문제야? 진짜 내 상식 밖이야.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들 많죠? 많이 겪죠. 자, 상식 밖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식과 몰상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 경계를. 교묘하게. 그러면서 개념이 없어. 무슨 개념이 없는지 알고 계시죠? 각자마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례한 거 정말 싫어요. 무례한 거. 지배하는 거. 지배욕이 있는 사람, 오, 진짜 피곤해요. 그쵸? 지배욕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인간 특히 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죠. 날로 먹어.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이제 싫은 것 중에 하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성향 차이긴 하지만 판단을 주저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어떤가요? 와, 일할 때 진짜 호흡 맞추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 때 제가 감성치유 작업을 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하는 일 중에 다시 되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감정에 빠지고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잠재의식 밑에까지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옳다. 내 판단이 맞아. 그죠? 네가 틀렸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다. 이 여지가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상식을 많이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틀렸어. 이 사람은. 그렇긴 하나 일반적으로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 이거 차이야.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내가 함부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야.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입장 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성장하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게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딱 보고 나서 몇 번 겪으면 야, 이상한 사람이야. 정상 아니야. 이러고 그래서 안 돼. 싫어. 아니야. 딱 규정해버리잖아요. 제가 규정할 수도 있다. 사람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번만 더 다르다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만약 내가 저 사람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니?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심정 조금, 다는 아니고 조금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조금씩 그 이해의 폭들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냐? 그래, 힘들 거야. 그래, 많이 아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거 상당히 고도의 단계입니다. 연인의 수준이에요. 연인들은 그래, 네가 아프니까 너 눈물 흘리는 거 못 본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 정도에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눈물을 본다는 건 제가 아픔이 있구나. 아픔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위로도 있지만 눈물을 닦아주거나 이것도 고도의 단계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야, 그냥 우리 집에 와. 그냥 우리 집에서 있고 하룻밤만 자. 이런 식의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관계를 풀어가는데 특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부분인데 감성이 치유가 돼서 감성 치유의 마지막 단계가 관계력이 사는 건데 이거는요 오픈 마인드. 그래. 서로 좀 다르지 틀린 건 아니야. 이걸 한번 좀 생각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게 이제 관계력이 산다는 것은 이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조금은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잃지 않은 것 이게 단정할 수도 없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사람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게 이게 이제 관계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감성의 5가지 힘 얘기하면서 요거 기초 토대인 감수성까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성 치유인지, 뭐가 감성 치유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꽤 깁니다. 대폭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감성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딱 감성이 무엇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감성 치유는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힘을 회복하는 것,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요 파트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감성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내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도 아마 이걸 기대하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산전수전, 볼 꼴 못 볼 꼴, 나를 인생의 단맛 쓴맛을 겪다 보니 이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단 마음의 뚜껑이 닫혀져 있죠. 닫혀져 있으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좀 말랑말랑했는데 점점 딱딱해져 있는 거. 옛날에는 온기가 좀 있어요. 사람 온기가 있었다면 이게 온기가 있어 보입니까? 그냥 없다는 거죠. 이게 냉랭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의 상태가 됐다면 자, 이 마음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풀어주는 방법은 3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3번째는 표현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3단계에 대해서 감성치유 워크숍이나 이 작업을 할 때는 이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인데요. 일단은 내 마음을 알아채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딱 그 스스로가 내 마음 상태를 한번 가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에 사내 새끼가
또 집안 분위기가 너무 경직이 돼 있고, 또는 내가 울었는데 막 놀렸어요. 쟤 운대요. 이러면 제가 울겠습니까? 안 울지? 울면 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시절에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됐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돈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돈벌이 밥벌이가 결국 사람 구실이잖아요. 사람 구실 해야죠. 어른 노릇, 인간 노릇이라든지 또는 자식, 부모 노릇 이런 거에 이제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어린 시절도 안 살폈는데 어른이 돼서 살필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를 존중해주고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막 엉켜있는 상태인데 하나하나 그 마음들을 이게 일단은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자, 젊은 친구들한테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게 답이야. 어떤가요?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일상의 소소한 부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쳐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방향성을 설정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아는 것,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중에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까요? 이 얘기예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추려왔는데도 다는 못할 것 같고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이거는 해볼 만한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트 조그만 막 두꺼운 것도 필요 없고 저는 딱 조그만 노트를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매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가는 거예요. 기록을 해가면 한 달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기록을 하면 내가 그걸 보잖아요. 안에 쓴 내용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와,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내 감정의 흐름과 내가 그 감정에 대한 반응 패턴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트를 살펴보니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불안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걱정 뭐 이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또는 우울이라든지 나는 왜 걔 앞에서 작아질까? 이거 열등감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동은 위험하다. 나 감동? 내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거죠. 감동 한 대, 이러면 풀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감동은 위험하다는 얘기는 내가 터부시하는 감정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자유롭지 않은 감정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가슴에 뭐가 사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좀 지나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상태를 봤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난 않겠다 해가지고 막 억제한 감정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 절대 울지 않아. 나 그때 놀림받은 이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어 라든지 두려움은 지는 거야 이러면서 그 두려움 부득부득 그 감정을 막 부인하고 뭐 이겨내려고 했다라든지 이러한 감정들이 있다면 자기 감정을 일종의 인정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인정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감정인데 라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질투, 예를 들면 그것도 질투라는 게 저 멀리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질투를 느끼고 내 진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데 인정해버리라는 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덮어버리는데 얘가 덮잖아요. 더 커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얘는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일단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거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객관적인 사람 한 사람 보듯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옹졸한 면이 있네? 내 안에 이중성이야 라든지 은근 셈이 많다니까 제3자 얘기하듯이 내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흘려보내는 작업.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감정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 표현하면서 흘려보내는 작업을 한다면 커지진 않아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질투났는데 아닌 척 막 이러는 것보다 야, 너 그러니까 나 엄청 질투났었어. 친구한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질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예 확 까발려 버리면
이게 양성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표현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일단은 표현하는 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든지, 또는 뭐 그림을 그리든지, 약간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말춤을 추든 바느질을 하든, 이렇게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식 노릇하기 진짜 힘들어. 라든지, 뭐, 내 속 썩는 거 아무도 모를게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친구라든지, 에게 그걸 털어놓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충분히 된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충분히 표현이 된 사람들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얘기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그때 상황에 얘기하는 이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이야, 과거야. 그렇다면 솔직히 그동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때와 상황,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자기 편하려고 막 내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관계가 더 어긋나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조금씩 상황을 봐서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자, 지난 얘기는 이랬지만 지금 당장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도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그때 표현해 가는 거, 이게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난 당신이 좋아. 이거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표현하는 게 지금 얼마나 사실은 안 좋은 것인가의 예입니다. 상대가 전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좋아한다고. 난 네가 좋아. 이런 식으로 폭탄 선언을 하듯이.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어긋나 버리잖아요, 관계가. 그때 상황하고 상대의 상태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꺼내는 것, 훌훌 털어버리는 이 작업을 하는데요. 자기를 표현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내가 어떤 마음, 내가 자기를 표현해 가면서 내가 외롭구나 라든지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좌절하고 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감정을 흘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화작용이 되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거고 표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감성 치유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제 딴 것보다도 이거,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감성치유법. 이거는 이제 제가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딱 자기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할 건 좀 인정하세요. 마지막에 표현하세요. 이거는 3단계 원리를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면, 첫째는 솔직, 발칙하게 감성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어린 시절에 이거 있잖아요. 일기 쓰는 거 이게 숙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진실의 전부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도 언젠간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 될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 혼자만 이제 간직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아주 뭐 그런 게 다 있냐? 육도문자까지 다 총동원을 해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에 저주 노트라는 노트를 팔더라고요. 저주 노트. 그 노트 제목이 저주 노트인데 그걸 보면서 야, 나름대로 얘네들이 감정을 발산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싫은 사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효과인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은 걔네들은 얘기해서 그렇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한번 감성 그 노트를 가지고 하루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루 반성도 하는데 일과와 장소들을 쭉 기록을 하고 만난 사람을 기록하면서 옆에다 그때 이 사람 만났을 때 그때의 감정,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빴다는 거, 기분이 좋으면 좋았다라는 것들을 좀 적어주는 거. 이게 이제 글을 써주는 이 작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툭 터놓고 씹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그러면서 좀 시원해지고 마음이 풀리고 편안해지는데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객관적으로 쓰는 걸 딱 보잖아요. 나는 처음엔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러다가 막상 쓴 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 이건 내 실수네. 나의 실수. 좀 나 때문인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내가 그걸 보게 된다는 거니까 자기의 반성이라는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감성 일기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글을 쓰면서 내가 내 감정을 아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고, 그리고 나서 인정해요. 딱 어쩔 때는 막 부인하다가도, 에이, 이건 내 실수야, 내 잘못이야, 인정할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표현해 가면서 이거 계속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발산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3단계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성일기 쓰는 것이 굉장히 자기치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과 그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념에 시달리다 보면은 감정에, 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고, 감정도 그냥 우울하면 우울한 그 감정에 계속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이 마치 착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이거 띄고 싶은데, 나 이 우울한 감정들, 이거 떨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생각과 감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 아,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제 기분 좀 풀려고 이제 여행을 가야겠어. 근데 여행을 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감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끌고 가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 안 나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자연에서 움직이는 게, 자연에서 움직여서 뭐 숲에서든 바다를 보든 바람 쐬러 가든, 저는 이제 숲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숲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숲에 있는 성분 자체가 이거 들으셨잖아요. 피톤치드나 음이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요 생리적으로 몸에 진짜 혈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이왕이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마음을 좀 한번 가라앉히는 거, 내려앉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빨리 걸어요. 빨리 걷거나 아니면 이제 등산 같으면 이제 막 이렇게 좀 강도가 좀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강도가 세게 움직이면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이 끊어져요. 그때. 일종의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이 한번 딱 끊어지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4-5시간 정도 다 하고 나서 딱 돌아오면 내 상황, 내가 직면한 상황과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흐름을 끊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숲에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화와 예술,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경험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작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작가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표현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뭐 색을 칠하든 그림을 그리든 직접적인 활동과 갤러리 산책, 만들어진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 자체,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또는 책을 읽는데, 와, 나 이거 맞아, 나도 이런 감정이었는데 작가가 마치 대신 써준 것 같아. 나는 표현 능력이 없는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가와 교감을 하면서 결국은 내 감정에 직면을 하고 그것들 흘려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창작 활동도 좋습니다. 간접적으로 감상 활동도 좋아요. 둘 다 한번 이렇게 예술이라는 그 창작 활동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감성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후련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예술과 또 문화 활동을 통해서 감성 치유 작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감성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뭐가 감성 치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한 장에 오늘의 모든, 일종의 말하자면 강의가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성을 치유하는 것, 첫째는 감수성을 회복한다. 내 안에 열리고 설레임과 호기심, 느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감성 치유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힘을 회복하는 것. 저는 이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견히 쌓여있는, 누구를 미워하든 우울해 있든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면서 쌓인 그 독이 있잖아요. 마음의 독. 이런 것들을 좀 흘려버리는 것, 이게 감성 치유입니다. 이게 결국은 내공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얘기를 하면서 열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의욕, 삶의 의욕, 이걸 회복하는 것이 감성 치유입니다. 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했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끄덕끄덕하고 이게 감성 치유입니다. 자, 이런 감성 치유 작업을 했을 때 맨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건 요 세 가지예요. 그냥 이대로 감사하는 거. 그냥 이 상황이 안 바뀌어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자체, 내 어떤 감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대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는 얘기는 삶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성 치유가 됐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증상이다. 효과다. 이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감성 치유를 통해 홀가분해지고 일단은 꼭 밝고 맑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